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65세 김동훈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서 시아버지를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손자 태민이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솔직히 창피해요. 며느리 지영의 말에 김동훈 씨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에요. 사흘 전, 김동훈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김동훈 씨는 혼잣말을 하며 일어나 조용히 씻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니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친 후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따로 챙겨주는 일은 없었기에 그는 늘 혼자 낀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을 올려 간단히 아침을 때웠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들 준영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응, 일찍 나가야 해서. 오늘도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동훈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지. 김동훈 씨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운동복 상하이에 때 묻은 운동화.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차림새였습니다. 오전 6시, 김동훈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오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리인 재래시장 입구 근처로 향했습니다. 동훈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자리에서 채소를 파는 50대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순자 씨도요. 어제 사과가 잘 나갔던데 오늘도 좋은 걸로 가져오셨어요? 그럼요. 새벽에 직접 가서 골라왔어요. 김동훈 씨는 리어카에서 사과 상자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과일은 항상 신선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저씨 과일은 정말 믿고 사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걸 구해오시는지. 오래 하다 보니 눈이 생겼어요. 사실 김동훈 씨가 좋은 과일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시장으로 장보러 오는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훈 씨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과 한 봉지 주세요. 네, 달고 아삭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하지만 모든 손님이 그를 반갑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너무 비싸네. 시장 안은 4,000원인데. 좋은 품질이라 그래요. 한번 드셔보시면. 됐어요. 장보러 온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입구 장사꾼들은 다 바가지네. 그 말을 들은 김동훈 씨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평상시의 온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아파트 단지 주민들 몇 명이 지나가며
김동훈 씨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우리 단지 사는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3동 몇 호였지? 402호 같던데. 아들이 회사 다니는. 그런데 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지? 아들이 용돈도 안 주나? 글쎄, 좀 민망하겠다. 아들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작다고는 하지만 김동훈 씨에게도 다 들렸습니다. 그는 괜히 과일 상자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녁 6시, 김동훈 씨는 리어카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하루 수입은 8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하루였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훈 씨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둘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며느리 지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 하루 어땠어? 네, 그냥 그랬어요. 무언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김동훈 씨는 별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씻고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는데 상이 따로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벌써 먹었어요. 아버지 것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서 드세요. 며느리의 말에 김동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김동훈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떠난 후 가족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숙제하던 손자 태민이가 살며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태민아, 숙제 다 했어? 응. 할아버지, 오늘도 과일 많이 팔았어? 응, 그럭저럭. 할아버지 사과가 제일 맛있어. 친구들한테도 말했어. 태민이의 순수한 말에 김동훈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그랬구나. 고마워.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도 태민이 사랑해.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민아, 얼른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태민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김동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다. 다시 혼자가 된 김동훈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김동훈 씨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식사하고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것. 가족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김동훈 씨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끌고 다니는 그 작은 리어카 뒤에 숨겨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 많은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니까 아까웠어요. 아까워서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그 말에 김동훈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집에서 내쫓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봐. 그 순간 김동훈 씨는 아들에 대한 모든 환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아,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였어. 김동훈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 말을 남기고 김동훈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상철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동훈 씨, 상철 씨,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동훈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김동훈으로 살아야겠어요.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김동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이 준영의 회사 상사들이 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그날은 집에 있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동훈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일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 뒤에서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민이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친구들과 놀다 오는 길이야? 응. 할아버지, 이 친구들은 민수랑 지훈이야. 할아버지 과일 정말 맛있다고 했어. 태민이가 자랑스럽게 소개하자 두 친구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안녕. 태민이가 좋은 친구들이 있구나. 하지만 그때 태민이의 친구 중 하나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과일 파신다는 게 진짜야? 태민이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응. 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태민이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용돈도 안 준다고. 그런 게 아니야. 태민이가 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볼게. 태민아, 내일 봐. 친구들이 떠나고 난 후 태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 뭘 미안해하니? 친구들이 이상한 말해서. 김동훈 씨는 태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태민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손자까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니 지영이 분주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내일 일찍 나가실 준비 되셨어요? 응. 몇 시부터 피해 있으면 될까?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요. 점심도 함께 하시기로 했거든요. 알겠다. 김동훈 씨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아, 그거요? 내일 손님들이 오시니까 정리 좀 했어요. 아버님 방도 깨끗하게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김동훈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준영도 내일 일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지영도 바쁘게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은 밖에서 드세요. 일찍 나가셔야 하니까. 지영의 말에 김동훈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동훈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방에 간단한 옷가지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김밥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 김밥을 먹으며 김동훈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식구가 맞나? 오전 시간을 공원에서 보내고 점심은 또 다른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쯤 김동훈 씨는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5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준영의 회사 상사들이 타고 온 차였습니다. 김동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 과장 집이 이 아파트예요? 꽤 좋은 곳에 사네요. 네, 부장님. 이쪽입니다.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동훈 씨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오후 5시 반, 김동훈 씨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사들의 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준영과 지영이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김동훈 씨가 물었습니다. 잘 됐어요, 아버님. 부장님이 저희 집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음 주에 승진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준영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행이네. 김동훈 씨는 짧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날 밤 김동훈 씨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집을 비우며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김동훈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가족들이 모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지영이 인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응. 김동훈 씨가 냉장고를 열려고 하자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준영도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말로 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의 말에 김동훈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뭔 소리야?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매일 눈치 보며 지내시는 것보다는. 눈치? 김동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고 태민이도 자꾸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태민이가 놀림받는다고. 아버님 때문에요. 지영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태민이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장사한다고. 김동훈 씨는 어제 태민이와 친구들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요. 준영의 말에 김동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원룸이라도 구해서. 돈은? 그건 아버님이 장사하시면서 모으신 돈으로. 그 순간 김동훈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을. 알겠다. 김동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번 주 안에. 가능하시면. 알겠다. 김동훈 씨는 다시 한번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동훈 씨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 할아버지, 어디 가요? 태민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다른 곳에서 살아야겠다. 왜요? 나 때문이에요?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태민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할아버지, 가지 마요. 태민이가 김동훈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김동훈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훈 씨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태민이만 계속 훌쩍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갈게. 김동훈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내쫓고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후회를 가져다 줄지를. 월요일 아침 7시, 김동훈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태민이만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태민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동훈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젊은 부동산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원룸 하나. 가장 저렴한 걸로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보증금 500만 원 정도. 월세는 30만 원 이하로. 직원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조건이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역에서도 멀고 시설도 오래된 곳들만. 괜찮습니다. 김동훈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김동훈 씨는 작고 허름한 원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수는 10평도 안 되었고 화장실과 주방이 하나로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바닥도 삐걱거렸습니다. 어떠세요? 조건에 맞죠? 부동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다른 곳도 더 보시고. 그랬습니다. 김동훈 씨는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치렀습니다. 그날 오후 김동훈 씨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져온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아내 사진, 그리고 리어카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 김동훈 씨는 텅 빈 방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좁은 골목길이 보였고 멀리서 자동차 소음이 들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평생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동훈 씨는 새로운 동네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장소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여기서 장사해도 돼요? 새로운 시장 입구에서 자리를 잡으려던 김동훈 씨에게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네, 괜찮나요? 신고는 하셨어요? 신고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요. 허가받지 않고 장사하면 벌금 나와요. 김동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예전 장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서 허가받아요? 구청에서요. 하지만 요즘 잘 안 내줘요. 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결국 김동훈 씨는 구청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노점상 허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 받나요? 정확한 일정은 없고요. 기존 허가받은 분들도 자리 정리하는 추세라서요. 김동훈 씨는 막막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디서든 정식 허가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동훈 씨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고 가끔은 한 끼를 굶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김동훈 씨는 작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김동훈 씨가 공원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훈 씨 아니세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아, 기억 안 나시는구나. 저 이상철이에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김동훈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철이? 정말 상철이야? 네,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이상철은 김동훈 씨와 악수를 나누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이상철이 김동훈 씨의 차림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산책하다가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김동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무슨 말씀이에요? 꼭 함께 해요. 이상철의 강한 권유로 결국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동훈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가족들은 잘 계시고요? 네. 김동훈 씨는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부동산 관련 일인데 덕분에 꽤 잘 되고 있어요. 이상철은 자신의 근황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동훈 씨를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원래 이쪽 동네에서 사셨나요? 아니요. 최근에 이사 왔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혹시 요즘 무슨 일 하세요? 김동훈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어요. 아, 은퇴하셨구나. 부럽네요. 이상철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김동훈 씨는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동훈 씨, 그런데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혹시 건강이? 그때 이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전화 받을게요. 이상철이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동훈 씨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이상철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동훈 씨,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 그러세요. 저도 가봐야 해서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이상철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김동훈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동훈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옛 동료를 만나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 의미 없는 일이야. 김동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김동훈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도 고팠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날이 언제까지일까요? 하지만 김동훈 씨는 몰랐습니다. 오늘 만난 이상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곧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사흘 후 아침, 김동훈 씨는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장사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가. 저희는 젊은 분들만. 경력이 맞지 않아서. 어디를 가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김동훈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후 2시쯤 김동훈 씨는 작은 공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돌아다녀서 다리가 아팠고 점심도 굶어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동훈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칠 전에 만났던 이상철이었습니다. 상철 씨, 또 만나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그냥 산책 삼아서요. 이상철은 김동훈 씨 옆에 앉으며 유심히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동훈 씨, 안색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혹시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김동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훈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상철의 진지한 표정에 김동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별일 없어요. 동훈 씨, 저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상철이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니죠? 사업이요? 김동훈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동훈 씨가 하시던 사업 말이에요. 저는 지금 아무 사업도 안 해요. 그럼 예전에 하시던 건물들은? 그 순간 김동훈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건물이요? 네, 강남 쪽에 몇 채 갖고 계시던. 이상철이 말하다가 김동훈 씨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동훈 씨, 혹시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건물 같은 거 없어요. 김동훈 씨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동훈 씨가 강남역 앞 그 큰 건물 주인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동훈 씨, 농담하시는 거죠? 이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김동훈 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본 이상철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동훈 씨,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상철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과장님. 저 이상철입니다. 혹시 강남역 앞 대성빌딩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잠시 기다린 후 이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김동훈 씨 맞나요? 등본상 주소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상철이 김동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훈 씨, 정말로 모르시는 거예요? 뭘 말이에요? 동훈 씨가 대성빌딩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매달 몇억인데. 김동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건물 모르는데. 그럼 롯데빌딩은요? 현대빌딩은요? 이상철이 계속 물어보자 김동훈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동훈 씨, 혹시 치매나? 치매 아니에요. 김동훈 씨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 그럼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 질문에 김동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이요? 네. 부인이나 아드님이나.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은. 김동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최근에 좀 멀어졌어요. 이상철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동훈 씨, 혹시 지금 어디서 살고 계세요? 이 근처 원룸에서. 원룸이요? 동훈 씨가? 이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아들 집에 얹혀 살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 순간 이상철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동훈 씨, 설마 아드님이 동훈 씨를 모르는 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동훈 씨가 건물 여러 채 가진 부자라는 걸 아드님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김동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과일이나 팔던 사람이고. 동훈 씨. 이상철이 김동훈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동훈 씨는 강남에서 제일 큰 건물주 중 한 명이에요. 그럴 리가. 진짜예요. 제가 부동산 일하니까 잘 알아요. 동훈 씨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10억은 넘을걸요. 김동훈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철이 급히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저예요. 혹시 김동훈 씨 계좌 상황 확인 가능해요? 네, 건물 임대료 들어오는 계좌요. 잠시 후 이상철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상철이 김동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훈 씨, 큰일이에요. 왜요? 동훈 씨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돈이 매달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요. 어느 계좌로요? 아드님 계좌로요. 그 순간 김동훈 씨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했는지, 왜 집에서 쫓아냈는지. 그럼 제 돈을 아드님이 가져가고 계신 것 같아요. 동훈 씨는 그것도 모르고 계셨던 거고요. 김동훈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준영이가 내가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나를? 아마도 동훈 씨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돈을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상철의 말에 김동훈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훈 씨, 지금이라도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요? 네. 동훈 씨 명의로 된 계좌들 말이에요. 분명히 많은 돈이 있을 거예요. 김동훈 씨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부자였던 거야? 부자 정도가 아니라 재벌급이에요. 동훈 씨. 그 순간 김동훈 씨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날 오후 이상철의 도움으로 김동훈 씨는 신해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김동훈 씨가 신분증을 건네자 직원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 김동훈 고객님이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곧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김동훈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직접 오셨어요? 지점장의 급진한 대접에 김동훈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물론입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김동훈 씨는 이상철과 함께 VIP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습니다. 고객님, 계좌 현황을 출력해 드릴까요? 네. 잠시 후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가 총 12개 있으시고요. 현재 잔액은 직원이 계산기를 두들기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 500억 원 정도입니다. 500억이요? 김동훈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매달 임대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약 15억 원인데 그중 13억 원 정도가 매달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있어요. 어느 계좌로요?
김준영님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돈을 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동이체는 언제부터 설정된 건가요? 이상철이 대신 물었습니다. 3년 전부터네요. 김준영님이 직접 오셔서 설정하셨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했나요? 김동훈 씨가 물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김준영님이 위임장을 가져오셔서 처리하셨습니다. 위임장이요? 네. 고객님 도장과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김동훈 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위임장 볼 수 있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찾아오니 거기에는 분명히 김동훈의 도장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네. 그런데 도장과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확실하세요? 네. 저는 이런 일 한 적 없어요. 지점장과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자동이체를 중단하시겠어요? 네, 당장 중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동훈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김동훈 씨와 이상철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동훈 씨, 이거 완전 사기예요. 이상철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동훈 씨를 속이고 돈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아마 동훈 씨가 아내분 일로 힘들어하실 때 아드님이 모든 걸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도장을 받아놨을 거예요. 김동훈 씨는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준영이가 병원비며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 처리해준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아내가 아플 때 준영이가 많은 일을 도와줬어요. 그때 아드님이 각종 서류에 동훈 씨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왜? 돈 때문이겠죠. 매달 13억씩 들어오는 돈을 보면 누구든 욕심이 날 거예요. 김동훈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준영이가 나를 집에서 내쫓은 것도 돈을 계속 가져가려면 동훈 씨가 모르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고 했던 거구나. 김동훈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훈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일단 집으로 가서 아드님과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당장요? 네.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김동훈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김동훈 씨는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함께 와주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영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왜 오셨어요? 준영이 있어? 네,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지영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준영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김동훈 씨는 이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내가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 순간 준영과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성 빌딩, 롯데 빌딩 말이야. 아버지,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야. 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내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 아버지, 3년 동안 내 돈을 가져갔지. 준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임장도 위조했고. 아버지, 그게 왜 그랬어? 김동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를 속였어? 준영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 거야? 김동훈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검소하게 사셔서.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니까 아까웠어요. 아까워서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그 말에 김동훈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집에서 내쫓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봐. 그 순간 김동훈 씨는 아들에 대한 모든 환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영아,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였어. 김동훈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 말을 남기고 김동훈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상철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동훈 씨, 상철 씨,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동훈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김동훈으로 살아야겠어요.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동훈 씨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상철이 가져다 준 옷이었지만 입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동훈 씨, 정말 달라 보이세요. 이상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김동훈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대성 빌딩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남역 앞에 우뚝 서 있는 30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김동훈 씨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건물 주인이에요? 네, 맞아요.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동훈 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이 건물 소유자 김동훈입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동훈 사장님이세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님, 건물주 김동훈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뛰어오듯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관리소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김동훈 씨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매달 보고서를 준영 이사님께만 보내드렸는데. 준영 이사님이요? 네, 아드님이잖아요. 항상 사장님 대신 업무를 처리해 주시던. 김동훈 씨는 아들이 여기서도 자신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혹시 건물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의 안내로 김동훈 씨는 자신의 건물을 처음 제대로 구경했습니다. 1층부터 30층까지 모든 층의 유명한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얼마나 나와요? 이 건물에서만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다른 건물들은요? 롯데빌딩에서 4억, 현대빌딩에서 3억. 전체적으로는 월 15억 정도 됩니다. 숫자로만 들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처리하려고 해서요. 네. 그럼 준영 이사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나온 김동훈 씨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준영의 회사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김동훈 씨는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김준영 과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동훈입니다. 접수 직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김준영 과장님, 김동훈 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라서 조금 기다리시라고 하네요. 김동훈 씨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준영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회사까지 오셨어요? 준영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너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여기서 말고 다른 곳에서. 여기서 하자.
김동훈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영은 어쩔 수 없이 로비 한쪽에 앉았습니다. 준영아, 내가 내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대성빌딩 관리소장이 내가 이사라고 하더라.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대신. 몸이 안 좋다고? 언제부터?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내 도장을 가져간 거야. 준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3억씩 가져간 거고.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준영이 주위를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여기 회사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럼 좋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게 되니까. 그 순간 회사 동료 몇 명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준영의 상사도 있었습니다. 준영 씨, 이분이. 아, 네. 저희 아버지시고요. 준영이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다. 준영 씨가 항상 아버님 자랑을 하더라고요. 부장이 인사하자 김동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훈입니다. 혹시 대성빌딩 김동훈 회장님이신가요? 부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 정말이세요? 저희가 입주해 있는 건물 사장님이시잖아요. 부장이 깍듯하게 다시 인사했습니다. 그럼 준영 씨 아버님이 바로 저희 건물 주셨구나요. 준영은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 그럼 준영 씨가 재벌 아들이네요. 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부장이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준영 씨 부럽네요. 아버님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김동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준영이는 제 사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워낙 조용히 사업을 해서요. 준영이한테는 평범한 아버지로만 보였을 겁니다. 부장과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겸손하신 분이네요. 앞으로는 준영이도 제 사업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김동훈 씨가 준영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준영이 김동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제부터는 김동훈 회장으로 살 거야.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는 뜻이야. 김동훈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영아. 네. 내 돈 가져간 것 다 돌려줘야 해. 아버지, 3년 동안 가져간 게 400억이 넘어. 이자까지 치면 500억이야. 준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아버지, 그 돈은 제가 사용했다고. 뭐에 썼는데? 투자하고, 집도 사고. 그럼 그걸로 갚아. 김동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김동훈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동훈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동훈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문서위조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고발하시면 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김동훈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단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요. 어떤 기회 말씀이신가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려주면 그때 용서해 주려고요. 좋은 생각이세요. 그럼 내용 증명부터 보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김동훈 씨는 처음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혼자였지만 당당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야지. 김동훈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동훈 씨는 새로 마련한 펜트하우스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김준영 씨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과문과 함께 변제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김동훈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동훈 씨는 조용한 카페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준영이 들어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김동훈 씨의 다정한 말에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영아.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걸 보면서도 제가 아버지 돈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 처음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 많은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시니까 좀 더 잘 굴려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김동훈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를 집에서 내쫓은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었어요. 준영이 급히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은 다들 성공한 부모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만 시장에서 장사하시니까. 김동훈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큰 부자이시면서도 시장에서 과일을 파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준영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김동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영아,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네, 나도. 내가 그런 부자인 줄 몰랐어. 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어머니가 아플 때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모든 걸 제대로 챙기지 못했잖아. 그때 내가 모든 서류 업무를 대신 해준다고 했고. 김동훈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내가 해결해준다고 하니까 고마워했지. 아버지.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한 거야.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건 다 내 탓이야. 내가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지. 김동훈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아, 너한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지만 너도 처음에는 정말 나를 도우려고 했던 거지.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욕심이 생긴 거고. 네.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준영아, 나도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희들과 제대로 소통하지도 못했고. 김동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움츠러들었고. 아버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준영아.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지영과 태민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태민이가 달려와서 김동훈 씨를 안았습니다. 태민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영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지영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신 줄.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지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지영아,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야. 김동훈 씨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건 너희 같은 가족이 있다는 거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 집을 마련했는데 그곳이 좀 커. 너희가 함께 살래? 정말요? 응. 우리 모두 함께 살자.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김동훈 씨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훈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 계셨어요? 장사 안 하신다더니. 좀 바빠서요. 김동훈 씨는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 씨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봉투를 연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 씨 아드님 대학 등록금이에요. 아저씨, 이런 건 받으세요. 그동안 많이 도움받았잖아요. 김동훈 씨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돌아가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한 상인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김동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김동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부자가 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뭔가 깊은 생각하세요?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태민아. 할아버지가 진짜 부자가 언제인지 알겠어? 언제요? 바로 지금이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동훈 씨는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